교수님을 연사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사실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뭐 컨퍼런스에서 만날 때도 있고 이렇게 강연에서 같이 만날 때도 있고 근데 그 가운데 저는 꽤 신뢰가 갔습니다. 예, 왜냐하면 물리학을 전공하셨고요. 또 철학까지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AI 시대의 인문학과 기술의 만남을 스스로 살아오신 분이 아닐까 싶어서 저 역시도 기대가 되고 강의가 주는 통찰을 좀 경청해 보려 합니다. 우리 한양대의 철학과 또 대학원에서 인공지능학과 과정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이상욱 교수님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뭐 다양한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과는 좀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좀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제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사실은 저 멋있는 제목은 제가 지은 제목이 아니라 포니정 재단에서 저한테 그 강의 의뢰를 할 때 주신 제목인데 저는 원래 시키는 대로 잘하거든요. 그리고 포니정 재단은 저희 과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은 경우도 꽤 있어서 제가 이제 꼼짝 못하고 그대로 저 제목대로 저 제목에 충실하게. 근데 사실은 저 주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과학 철학자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들을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인간한테 예를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가 무엇이고 우리가 지적인 존재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드려볼 텐데요. 그 얘기의 일종의 실마리가 될 만한 그런 어떤 짧은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그림은 독일의 그 어떤 지역에 있는 조그만 박물관의 2층 사진입니다. 전 직접 가보진 않았고요. 저도 이제 거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2층에 이렇게 그 복도가 있으면 난간에 이렇게 좀 걸터 있는 형태의 이제 인형을 만들어 놨는데 저 박물관이 네안데르탈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네안데르탈을 그렇게 재구성해 가지고 양복을 입혀 놓은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을 선생님들이 서울시에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저렇게 양복 입고 저런 사람이 쓱 지나갔다고 했을 때 저 사람이 우리와 종적으로 아예 다른 종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물론 좀 특이하게 생겨. 왜냐하면 이 골격이 좀 다르죠. 실제로 굉장히 좀 턱뼈가 튀어나와 있고 뒤에 두개골도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사람 같죠.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그 사실은 인간과 충분히 유전적으로 다른, 그래서 종적으로 다른 친척 쪽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아종이 아니에요.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네안데르탈리스라고 아예 다른 종이거든요. 중요한 점은 네안데르탈인이 우리 호모사피엔스랑 적어도 그 당시에 되게 3만 년에서 4만 년 사이에 멸종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는 둘 중에 누가 더 똑똑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똑똑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우리 인류는 문명을 훨씬 더 크게 이루었으니까 지금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죠. 근데 당시에 네안데르탈인이 최근까지도 뭐 언어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이제 좀 잘못된 연구라는 게 최근에 밝혀져서 언어도 있었고 문화도 있었고 다만 이제 사회적 그 협동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좀 처져서 그래서 이제 그 아주 혹독한 빙하기에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충분히 똑똑한데 우리랑은 좀 다른 그런 존재가 3, 4만 년 전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지금 21세기에 네안데르탈인이 상당수가 지구상의 우리 호모사피엔스랑 공존한다면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되게 비슷한데 인간하고 다른, 특히 이제 윤리적 직관이나 사회적 직관이나 존재론이나 이런 게 다 다를 텐데 그런 존재가 없죠 지금은. 우리가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은 뭐 인류보다 더 육체적으로 특별하거나 아니면 정신적 능력에서도 어떤 특정 부분은 인류보다 뛰어난 그런 동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도의 지적 능력과 괄목상대하거나 필적할 만한 존재는 없는 상태로 2만 년 이상 우리는 지내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네안데르탈인이 있었던 상태를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좀 더 포괄적인 맥락에서 고민을 하려면
기술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널리 퍼져 있는 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기술 철학적으로는 잘못된 관념에 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혁신적이거나 굉장히 새로운 어떤 게 등장하면 바로 사회가 바뀐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그냥 심플리 틀린 생각입니다. 심플리 틀렸다는 건 의견 차이가 아니라 팩츄얼하게 틀렸다고요. 사실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그냥 뒤에 제가 조금 더 학술적인 얘기를 소개할 텐데 구체적으로 금방 들어오게 아마존 고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잘 아시는 물류 대형 기업이고 여기서 2016년 12월에 아주 호기롭게 당시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무인 슈퍼마켓을 런칭을 했습니다. 아마존 고라고 해서요. 그리고 5년 내에 그러니까 2016년이니까 2021년까지 2,000개 매장을 그 미국 내에 개장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 닫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매장들도.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매장이 일단 굉장히 혁신적인 매장입니다. 아마존에서 혹시 물건을 구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용카드를 등록해야죠. 등록하면 그냥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카운터가 없죠? 그냥 물건들을 그냥 장바구니에 더 집어넣은 다음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저 위에 센서들이 다 달려 있어요. 엄청나게. 그리고 그걸 이미지 판독, 인공지능과 연계를 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뭘 집었는지 그것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여러분 신용카드에서 그냥 빠져나가게 합니다. 기가 막힌 기술이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굉장히 완벽해요. 이게 처음에 런칭했을 때 제가 아주 인상적인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2016년에 그 뉴욕 타임즈인가 하여튼 그 굉장히 큰 신문사 기자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이 슈퍼마켓에 종류가 다른 두 가지 레몬이 있대요. 하나는 그냥 레몬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굉장히 비싼 유기농 레몬이에요. 이렇게 옆에 있대요. 저같이 눈 나쁜 사람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레몬 비싼 레몬을 갖다 들고서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딴 데다가 놨다가 몰래 그거를 싼 데다가 가져다 놓고 또 한 바퀴 뱅뱅 돌다가 거기서 그 비싼 레몬을 집어가지고 가져 나갔는데 실제로 비싼 레몬으로 계산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레몬의 크기나 형태나 색깔 같은 걸 구별해서 혹은 더 무서운 건 동선을 다 기억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비싼 레몬을 집어서 뱅뱅 돌다가 여기다 갖다가 나중에 다시 이런 것들을 다 추론해가지고 비싼 레몬으로 계산할 정도로. 자,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닫을까요? 여기에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일반론인데요.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세상에 등장했다고 해서 그 기술이 세상에 퍼지지 않습니다. 되게 기술 담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만 이제 이게 된다. 이 세상이 바뀔 거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서 산업 경쟁력이든 뭐 어떤 형태로든지 경쟁해서 훨씬 더 유용하고 사람들이 쓰고 사람들이 그걸 수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세상에 기술이 퍼집니다. 이 아마존 고가 망한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데 실제로 수익이 안 나요. 왜? 이 기술 유지 비용이 너무 크거든요. 물론 이 판매원을 없애서 인건비는 조금 줄였지만 많이 줄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이유로 사실은 로봇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최첨단 슈퍼마켓에 물건은 사람이 갖다 놔야 돼요. 로봇이 갖다 놓는 건 당분간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재고 관리라든가 물품 주문이나 이런 것들도 일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사람이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별로 못 줄이고 여기 엄청나게 비싼 장비는 깔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수익 사산을 맞추기 위해서 슈퍼마켓에 있는 물건들은 똑같은 물건인데 옆에 있는 슈퍼마켓보다 1.5배 비쌉니다. 그럼 누가 가서 사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신기하니까 한번 해봤겠죠. 그 다음에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기술적으로 확 굉장히 섹시하고 멋있다고 해서 그 기술이 세상에 퍼지는 게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나 사회의 제도권 내에서 그 기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좀 더 학술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두꺼운 책인데요. 국내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읽혔다가 욕 엄청 먹었어요. 이렇거든요.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고 되게 재밌는 책입니다. 실제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은 책인데요. 자, 저기서 이 스콧 고든이라는 사람이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사, 그러니까 경제의 역사 분야에서는 최고 석학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실제로 미국의 생산성이 다양한 혁신적 기술들이 도입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추적을 했는데 뭐 복잡한 얘기가 무지 많지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그 IT 기술이 미국 생산성에 기여한 바는 기존의 예를 들어 전기가 처음 보급될 때나 철도가 처음 놓일 때에 비해서 아직 그 수준이 못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막 IT가 엄청나게 세상을 바꾸고 생산성을 엄청 놀렸다고 생각하지만 올리긴 올렸어요. 근데 그 수준이 실제로 철도나 전기에 아니면 뭐 그 수도의 보급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 하는 것들을 수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사실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80년대에 미국 그 이제 오피스들의 그 일반 기업체 사무실에 PC들이 쫙 깔리기 시작했어요. 퍼스널 컴퓨터들이. 그때 많은 경영진들은 PC를 일종의 마법의 도구 같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해리포터 아시죠? 막탁 갑자기 샥 바뀌고. 그래서 그냥 PC라는 이 마법의 도구를 사무실에 쫙 깔아놓으면 갑자기 회사 생산성이 막 엄청나게 오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스콧 고든이 정확히 지적하는데 PC가 미국 오피스에 쫙 깔린 다음에 한 10년 동안 생산성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팩트예요. 그냥 뭐 복잡하게 이렇게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랬냐? 지금은 다 분석이 돼 있어요. 왜 그랬냐면 PC는 마법의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PC가 굉장히 생산성을 높였어요. 나중에는 결국. 근데 왜 높였냐면 그 PC를 활용해서 뭐 엑셀이라든가 지금 오피스에서 PC 활용해서 업무 거의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업무들에서 PC를 활용했을 때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사람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뭐 가령 흔히 얘기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고 그거에 그 노동자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것들과 관련돼서 사회가 재편될 필요가 있죠. 즉 IT적으로 일을 해결하는 그런 문화나 제도가 깔려서 익숙해지고 그것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한 10년 후부터는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냥 혁신적 기술이 일어난다고 해서 세상이 금방 바뀌지 않는다. 근데 그 혁신적 기술이 설사 혁신적이어도 그것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나 아니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파악하지 않으면 세상은 별로 바뀌지 않는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 자체는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혁신적이에요.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학자들도 깜짝깜짝 놀래요. 자기들도 그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혁신적 기술이 이렇게 금방금방 나올 줄 몰랐다. 왜냐하면 연구비 규모가 다르니까요. 1000배, 억배 막 쓰고 있거든요. 그 학자들이 연구할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몇 년 내에 금방 바뀌진 않고요. 그 변화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 특히 인공지능을 잘 사용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이 뭐가 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이거 해볼까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추세들을 반영하는 AI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인공지능의 잠재성에 주목해서 그 기술 패권 경쟁들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원칙의 생동으로라고 말씀드리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2022년 11월 그때 기억해 보시면 그때가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했던 시기입니다. 그 시점 전까지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원래 이제 기술에 대한 어떤 규제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은 약간씩 다른 접근을 취한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만 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는 워낙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OECD 보고서나 유네스코 보고서나 EU 뭐 IEEE 이런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서 나온 AI 관련된 그런 제안들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제가 균형론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뭐냐면 항상 모든 문서가 이렇게 시작해요. AI가 인류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잠재력이 있다. 포텐셜이 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핵심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기본인권, 베이직 휴먼 라이츠 같은 핵심 가치들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그건 사실이죠.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인류 복지에 기여할 잠재력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이런 핵심 가치들을 훼손하지 않도록 인공지능의 개발 활용돼야 된다라고 윤리 원칙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자발적으로 AI를 개발하는 기업들이나 활용자들이 지키도록 요구하는 자율규제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2022년 11월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발생했다고 보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분야들 그걸 프론티어 AI라고 지칭하는 프론티어 AI는 기술적 개념은 아닙니다. 임팩트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최첨단이고 그것의 그 사회적 영향력이 커서 그것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프론티어 AI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규제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EU는 이미 법을 내놨고 미국도 연방법 차원에서는 법이 없지만 행정명령이라고 해서 그 이제 행정법에 대충 대응되는데 미국 공적 기관들이 AI를 사용할 때 지켜야 될 어떤 그건 법입니다. 그 법이 사실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EU법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파워풀하고 위험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AI에 대해서는 그것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제한들이 가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게 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다시 검토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기 전에 약간의 기술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뭐 AI 관련돼서 아주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릴 그런 쟁점과 관련이 되는 부분들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AI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AI가 예를 들어서 사과나 바나나 같은 개념이 아니라 과일 개념이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얘 다 과일이죠. 너무 다르게 생겼잖아요. AI는 그렇게 엄브렐라 컨셉이어서 아키텍처라고 해서 그 작동 원리가 너무너무 다른 것들을 다 포괄해서 AI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AI라는 개념 자체가 기능적으로 정의됩니다.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거 어떤 특정한 기술에 대해서 정의된 게 아니라 그것의 결과물로 정의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지적인 행위를 흉내내거나 그와 동등한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기술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중요한 건 전통적인 AI는 이 심볼릭 AI라고 그래서 그걸 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에게 이해 가능한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는 방식이 심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심볼은 남자 여자를 의미한다. 이 심볼은 60세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그 심볼들이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의미들을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그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어떤 결과값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걸 이제 심볼릭 AI 혹은 올드 패션드 AI라고 하는데 그런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사실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은 AI 연구자들이 좀 좌절도 많이 겪었는데 그래도 적어도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왜 나오는지를 굉장히 깔끔하게 여러분들 순서도 같은 걸로 이렇게 금방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AI는 인공신경망 기반 AI인데요. 뉴럴 네트워크, 근데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우리 뇌를 그대로 모사한 건 아니고요. 인스파이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의 신경망들이 작동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그 연구로부터 이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왜냐하면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좀 단순화시켜 가지고 그 이제 네트워크를 만든 건데요. 핵심은 첫째는 이제 이게 네트워크라는 거죠. 이걸 각각을 노드라고 하는데 이런 거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서로.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어떤 결과값을 내는데 제 오늘 논의를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은 요 노드들이 숫자라는 겁니다. 아까처럼 심볼 어떤 우리가 의미를 어태치할 수 있는 뭐 이게 남자 여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숫자예요. 3, 7, 5, 마이너스 3 이렇게 숫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신기하죠.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드들이 있고 그들 사이를 연결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저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파라미터가 뭐 수조 개, 수십조 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에너지를 쓰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각각은 그냥 숫자예요. 근데 그걸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적당한 알고리즘들을 돌려가지고 결과값을 낸 다음에 그걸 해석해내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엄청나게 지적인 결과를 얻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시면 좋지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후에 얘기할 하여튼 숫자인데 엄청나게 그 크기를 키우고 거기서 무언가를 하면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똑똑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생성형 AI라는 거는 그 중에서도 그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저 인공신경망을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신경망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성형 AI는 일반적으로 일단 비지도 학습이라는 걸 시켜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고 레이블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드립다 집어넣어요. 숫자로 바꿔가지고 그냥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숫자를 보고 있어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숫자를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집어넣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집어넣으면 이 인공신경망이 이 엄청난 데이터에 내재해 있는 어떤 패턴들을 인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패턴을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한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숫자들의 어떤 패턴들을 인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그 패턴들과 유사하지만 똑같지는 않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라고 요구를 하면 알고리즘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일 익숙한 생성 인공지능은 LLM이 있죠. 그러니까 그 거대 언어 모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챗GPT 같은 게 있는데 일단 사람들이 만든 모든 문장들을 다 집어넣어요. 그냥 사실은 인류가 만들어낸 문장들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봐도 돼요. 데이터를 워낙 많이 집어넣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패턴들을 언어학자들이나 인간이 인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걸 숫자로 바꿨을 때 패턴들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사람과 비슷한 방식의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는 절대로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 못하는 건 물론이고 그게 문장이라는 사실도 몰라요. 트랜스포머 테크놀로지가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냥 여러 단어들이 연속돼 있을 때 앞에 단어들의 그 코릴레이션까지 다 고려해가면서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오면 좋을지.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템퍼러처라는 개념인데, 온도라는 개념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생성한다고 그 오해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평범한 문장밖에 안 나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어떤 단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맨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내면 제일 뻔한 문장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약간의 통제 불가능성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약간 올린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어떨 때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뭐 네 번째 나오는 단어, 다섯 번째 나오는 단어 적당히 이렇게 집어넣으면 문장들이 훨씬 재밌어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사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자기가 하는 일들을 완전하게 잘 인간이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 같지 않다고 볼 수 있는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는데 체인 오브 소트라고 얘기하는데 간단한 것들을 시키면 굉장히 잘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복잡한 일을 몇 개의 태스크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해야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시키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부하 직원이면 그냥 야 이렇게 해 하면은 알아서 그 얘기를 듣고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경쟁사하고 비교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될지 그 일종의 체인 오브 프로세스를 자기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이 주면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걸 하고 그다음에 이걸 하고 이렇게 시키면 평상시에 못하던 일도 굉장히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한 가지 힌트죠. 사람이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체인 오브 소트를 집어넣었을 때랑 안 집어넣었을 때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인식하시면 실제로 여러분 탈옥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그 탈옥이란 말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챗GPT의 예를 들어볼게요. 챗GPT가 이제 3.0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버전이 그 3.0은 아까 말씀드린 그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인간의 문장과 그 유사한 문장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훈련을 거친 모델입니다. 근데 이 모델은 거기서 나오는 문장들은 문법적으로 완벽한데 말도 안 되는 문장도 많고 그다음에 해서는 안 되는 문장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 휴먼 피드백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인공지능은 사람 같지 않아요. 근데 일부러 사람 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기다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케냐에 있는 노동자를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싸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챗GPT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질문을 던지면 몇 가지 답들을 주거든요. 그러면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 답은 좋은 답이야. 이런 문장은 절대로 내보내면 안 돼.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답이야. 이건 별로 안 좋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를 계속하면 이 인공지능이 인간들은 이런 것들을 좋은 답이라고 하는구나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휴먼 피드백 강화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사람처럼 대답하게 만든 게 억지로라는 게 중요한데요. 그게 GPT 3.5예요. 그래서 원래 제일 처음에 챗GPT는 GPT 3.5에 기반해서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4.0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를 원래 기계 수준에서는 완전히 다 동일한 얘기들을 일부러 막 제한을 줘가지고 사람이 들었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말을 억지로 훈련을 시킨 거기 때문에 당연히 뒤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탈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막힌 방법이지만 챗GPT한테 폭탄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면 대답 안 해줍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아주 유행했던 방법이 뭐냐면 야, 내가 소설가인데 내가 지금 탐정 소설 쓰는데 좀 리얼하게 뭔가 폭탄 만드는 방법이 필요해. 근데 잘 모르거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이러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왜냐하면 얘가 그 맥락들이나 내용들을 굉장히 정확히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얘를 3.5 형태에서 3.0로 되돌려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원론적으로 가능한데요. 중요한 건 그 원론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프로그램을 잘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아까 얘기한 그냥 숫자들을 기가 막힌 방식으로 잘 조절해서 결과를 기가 막히게 내게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인간과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지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적이긴 해요. 동료 철학자 중에서는 인공지능이 지적이라는 걸 인정 안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제 지성을 굉장히 좀 세게 정의해요. 그러니까 의식적 경험이 있어야지만 지적이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의식적 경험이 없으니까 지적일 수가 없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약간 unfair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 기준으로 인간만이 오직 지적인 존재라고 처음부터 전제를 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그 공정한 방법은 아니고요. 중요한 건 하여튼 굉장히 다르게 진짜 네안데르탈인보다 훨씬 더 심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 생성인공지능이 인간은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그것도 몇몇 사람들만 통과 가능한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들 다 통과했거든요. 미국 변호사 시험, 의사 시험 다 통과하고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1분 만에 요약해냅니다. 인간이 절대로 못해요. 그 다음에 그림 하나 주면 그 그림과 비슷하지만 다른 그림들을 몇 분 만에 수천 장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저게 가능할지 아는 그 정도로 똑똑해요. 그쪽 분야를 보면.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AIC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실리콘밸리에서 되게 유행하는 테스트인데, 자, 요게 이렇게 바뀝니다. 요게 이렇게 바뀌고요. 요게 이렇게 바뀌어요. 자, 딱 3개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거 트릭 퀘스천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세요. 어떻게 바뀝니까? 안에를 채우죠. 지금 그 다음에 정답. 그러니까 얘가 여길 채웠잖아요. 여기 채우고 여기 채우고. 그러니까 요걸 채우겠죠. 이거 지금 못합니다. 생성인공지능. 근데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100개, 1000개 보여줘도 못해요. 그럼 왜 못하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물론 저걸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데이터로. 그러면 그냥 외우죠.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들으시면 놀라시겠는데 많이 외우거든요. 외워가지고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건데 근데 외우지 않고 이걸 그냥 추론을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답이 되게 제가 마음에 드는데 안에를 채운다고 말하셨잖아요. 여기에 안에 채운다라는 단어가 없죠. 여러분들이 저 상황을 그리고 얘하고 얘는 그림이 되게 다르게 생겼죠. 그렇죠? 특히 컴퓨터 비전 수준에서는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픽셀 단위로는 너무너무 다른 그림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러니까 퓨셜 러닝이라고 하는데 퓨셜 인퍼런스라고 하는데 몇 개의 패턴들을 보여주면 그 패턴들을 관통해서 추상화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면
형태는 굉장히 다르지만 안을 채워넣는 게 규칙이구나라고 금방 찾아내고 그다음에 그걸 적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되게 약해요. 현재 인공지능은. 그래서 우리가 꿈도 못 꿀 정도로 똑똑한데 어떤 부분은 왜 저걸 못하지 싶게 멍청한. 근데 그걸 갖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랑 다른 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저는 이제 낯선 지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최근에 그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그 유발 하라리라고 사피엔스 책 저자로 유명한 그 분이 새 책을 냈는데 거기에는 그분은 더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외계 지능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니까 AI를 에일리언 인텔리전스, 너무너무 다른 종류의 지능이다. 그 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능이 여러 종류로 존재할 수 있고 인간 지능과 굉장히 다른, 의식적 경험도 하지 않고 인간이 보기엔 되게 어려운 일은 되게 잘하는데 인간이 보기에 되게 쉬운 일은 되게 못하는 그런 지능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건 그냥 상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왜 요즘에 그 로봇 데모들 보면 되게 멋있는 데모들 많이 나오잖아요. 막 척척하고 막 사과도 주고 뭐 쓰레기도 짚고 뭐 이렇게. 근데 이런 로봇 데모들 볼 때 조심할 점은 일반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가르쳐 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는 실제 그 로봇이 작동하는 그대로 찍어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라 그걸 3배속, 5배속, 어떨 땐 10배속으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든 일이어서 옆에서 진짜 로봇 구현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느리거든요. 그렇게 보여줘가는 인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배속으로 돌려서 올리고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예인데 이제 저 테슬라의 굉장히 유명한 로봇이죠. 이 로봇이 그 사람이 접는 것처럼 이렇게 빨래를 접는 동영상 이거 지금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저거가 처음 게시가 됐을 때 많은 로봇공학자들이 저게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저 좀 이상하다. 근데 아마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저 로봇이 빨래를 1분 만에 접었거든요. 1분도 안 되게. 여러분 빨래 얼마나 수건 빨래 얼마나 접으세요? 1분씩 걸리세요? 5초? 10초? 그렇죠? 아무리 손이 이렇게 둥뜬 사람도 그 정도면 접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로봇께서 당분간도 굉장히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게 하여튼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나 이런 것들이 그 하여튼 수학적으로 거의 풀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저걸 1분 내에 접었다고 로봇공학자들이 저거 아무래도 리모트 컨트롤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공인된 세계 신기록은 4분입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그래요. 최근까지도 뭐 20분 막 이랬어요. 혹시 오해하실까봐요. 왜냐면 딴 강연에서 제가 그 수건 접는 로봇이 저거 말고 이렇게 롤러식으로 접는 로봇은 금방 접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이 접는 것처럼 접는 로봇이 지금 현재 세계 기록이 공인된 건 한 4분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아무래도 그 뒤에 리모트 컨트롤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공학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유가 뭐냐면 인공지능 하는 분들은 똑똑하고 로봇 공학자들 멍청해서 할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은 사실은 에너지만 있으면 온라인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중력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마찰력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옵티마이제이션만 시키면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로봇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로봇 데모에서 뭐 상자 들는 그런 거 보시잖아요. 그 상자 대부분 다 빈 상자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거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이 무게중심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로봇이 상당한 무게를 가진 채로 이걸 들어올리는 일은 아직까지도 사실은 solvable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하면 될 텐데 그럼 이제 데모가 멋있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풀릴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로 그 우리 인간이 아무 별로 그 노력 없이 특별한 훈련 없이 수행하는 수많은 어떤 작업들 사실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싶겠지만 우리가 그런 표현 안 써서 그렇지 사실은 저렇게 행동하는 것도 지적인 작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두뇌들을 써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런 그 인공지능이나 로봇한테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일 수 있고 그에 비해서 걔네들은 굉장히 쉽게 해내는 일이 우리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나가면 윤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말씀드릴 내용들이
윤리라는 이름으로 많이 얘기가 되는데 얼핏 생각하면 그게 윤리랑 무슨 상관이지 하실 수 있어서 그 얘기를 먼저 약간 드리겠습니다. 우리말의 윤리 개념은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될 도리나 원리, 원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AI 같은 기술에는 윤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니까. 기껏해야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나 원칙 뭐 이 정도가 될 텐데, 근데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건 마땅히라는 수식어입니다. 우리말의 윤리 개념은 보시면 용례에도 알 수 있지만 너무나 명명백백한 것만 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착한 거, 나쁜 거. 그러니까 뭐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윤리를 못 따져.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영어의 에식스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참고로 제가 의미가 다르다고 할 때는 정말 다르다고 하는 거지 어떤 개념이 더 맞고 틀리고 개념은 맞고 틀리고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수 개념은 맞고 실수 개념은 틀리고 이런 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의 에식스는 그리스어의 에토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에토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의 도시국가에 아테네가 있고 스파르타가 있으면 그 아테네에서 자유로운 시민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상호작용 상황에서 바람직하게 여기는 어떤 덕목들이 있고 그게 이제 아테네 에토스가 됩니다. 그리고 스파르타라는 그 도시국가에서 역시 또 자유로운 시민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규범적인 어떤 도덕적 덕목 같은 게 있으면 그게 이제 그 스파르타 에토스가 되는 건데 당연히 둘 사이에 공통점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용기는 여기서도 에토스 여기서도 에토스예요. 근데 여러분 두 국가 차이 아시겠지만 스파르타는 병영 국가니까 뭐 국가에 대한 충성, 조직에 대한 어떤 헌신 이런 게 에토스로 굉장히 강력한 데 비해서 아테네는 그거보다는 어떤 권리라든가 자유로운 토론 뭐 이런 것들이 좀 에토스가 그러니까 에토스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페르시아가 침략해 왔을 때 그리스 연합군을 구성했을 때 서로 다른 에토스를 가진 도시국가 사람들이 어쨌든 같은 취지에서 모여서 그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도달한 결론은 그 에토스들이 약간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의하고 협의해서 뭐 국제적 수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규범들을 정해 나가서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담론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에토스는 기본적으로 집단의 문화의 국가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물론 규범적인 겁니다. 여전히 마땅히 따라야 될 어떤 거이긴 하지만 그렇게 그 다르게 정의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국제적 맥락 내에서는 그런 에토스들의 차이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고 합의점들을 도출하고 실천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AI 윤리가 정확히 지금 그런 의미에서 AI 에틱스인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혹시 이쪽 분야를 좀 잘 팔로우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이죠. 올해 초에 샘 알트만이 잠깐 해고됐다가 이사회에 의해서 다시 복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례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그 AI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제품을 내놓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범적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토스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을 해고한 사람들은 그 일리아스 추케바라고 해서 이번에 노벨상 받은 그 힌턴 교수의 수제자 가치 딥러닝 기법을 개발한 과학자였는데 그 일리아스 추케바를 비롯해서 오픈 AI의 최초 그 경영진들은 이 오픈 AI의 원래 설립 목적이 원래는 처음에는 비영리자단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장하려고 하는데 안전한 방식으로 굉장히 똑똑한 AI를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초지능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초지능은 인류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되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만들자. 세이프 AGI를 만드는 게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취지는 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거기에 그 에토스에 공감해서 처음에 오픈 AI가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한 200명대로 시작했던 그런 동일한 에토스를 공유하던 이 집단이 점차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엄청나게 큰 투자를 받고 막 이러면서 실제로 그 에토스에 공감하지 않는 그냥 그 실리콘밸리의 다른 에토스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2,000명 직원 중에서 한 1,800명 정도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전형적인 실리콘밸리 에토스를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니 기술자나 공학자는 사회에 대해서 특별히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냥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에 내놓으면 사회가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냐. 우리는 좋은 기술 만들고 그 과정에서 돈도 좀 벌고 일찍 은퇴해가지고 100만 아까 그 ARC 그 프라이즈 만든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인공지능 연구로 엄청나게 돈을 번 다음에 나가 그 저기 얼리 리타이먼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인공지능이 풀어야 될 숙제들로 아까 얘기한 그런 추론 문제들을 제시한 거거든요. 예, 그런 에토스들이 잔뜩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투케바나 이런 사람들이 샘 알트만이 너무 그 경쟁이라든가 상업적 이익만 매몰돼가지고 원래 취지를 잃고 그러니까 이제 해임을 시켰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그럼 우리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겨가겠다. 그래가지고 회사가 와야 될 위기를 처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굴복을 하고 이 사람을 다시 불러들인 거죠. 이 사람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오픈 AI의 슈퍼 얼라이먼트 팀이라고 해서 정확히 그 세이프티 안전성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팀을 해체해버렸습니다. 그 팀의 수장이 스투케바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나왔거든요. 지금은 아니면 경쟁사인 앤스로픽으로 가거나. 그래서 실제로 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가장 메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 내에서도 인공지능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윤리적인가를 놓고 의견 대립들이 있고 그 공학자들과 뭐 사업가들과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윤리라는 게 적어도 서양적 의미의 윤리라는 게 얼마나 활동적, 그러니까 우리말의 윤리계는 왠지 좀 부정적이잖아요. 뭐 하지 마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비윤리적일 수 있으라고 딱 단정적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미래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환각 기만 정보 문제 되게 많은데요.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그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제가 이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환각은 버그가 아니라 피처라는 겁니다. 혹시 컴퓨터공학 용어를 아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요. 환각은 헐루시네이션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잘못 만들어서 우리가 고쳐야 될 프로그램 오류가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아키텍처 그 원리상 반드시 발생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그것도 팩트예요. 왜냐하면 그 오픈 AI에서 그 챗GPT를 만든 다음에 공개한 다음에 이걸 했어요. 이거 많이 하거든요. 이거 원래 그 큰 회사들에서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에 버그 잡아주면 돈 줄게. 그래서 몇천 파운드에서 몇천 달러에서 몇만 달러까지 돈을 줬습니다. 근데 이걸 처음에 그 내세울 때 이건 버그가 아니니까 절대로 돈 줄 수 없다고 밝힌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헐루시네이션입니다. 헐루시네이션은 버그가 아니에요. 그거 지적했다고 우리는 돈 줄 수 없다라고 딱 처음부터 선언했어요. 또 다른 하나가 디제너레이션입니다. 디제너레이션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열심히 정렬시켜 놔가지고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이 만들어 놓은 걸 탈옥시키는 거. 그걸 이제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컴퓨터공학 용어로. 그것도 버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징상 그거는 기본적인 피처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굉장히 유용하지만 헐루시네이션과 디제너레이션은 기본적인 기술적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위험성이나 이것들을 유의해가면서 사용을 해야지 그냥 마구 사용하다가는 굉장히 큰 문제가 그리고 우리한테는 헐루시네이션이나 디제너레이션이 굉장히 그 큰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굉장히 낯선 지능인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런 구별이 없었던 거죠. 적어도 지금 아키텍처 상에서는. 물론 이거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을 아예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뭐 그 몇몇 그 컴퓨터 공학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현재까지 어쨌든 가장 파워풀한 아키텍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공신경망 기반의 딥뉴럴 네트워크인데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트랜스포나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이런 특징들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점을 이 설명 가능성과 책무성 문제는 워낙 많이 들어보신 문제라서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고요.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도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중사용 문제라고 해서 이런 겁니다. 선악 구별이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그렇게 심플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비나인 AI라고 해서 원래 좋은 목적으로 만든 AI예요. 예를 들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견하는 AI를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거 그대로 두고 하나도 안 바꾸고 파라미터 값 하나만 바꿔도 예를 들어서 톡시시티 파라미터 값을 사람한테 쓸 신약 후보 물질이니까 0으로 놨는데 그 사람한테 독하지 않게 근데 그거를 1로 만들어 버리면 갑자기 얘가 사람이 듣도 보다 못한 엄청난 독성 물질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AI 수준에서는 착하고 나쁘고 구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굉장히 좋은 AI를 엄청나게 위험한 AI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중 사용 문제라고 해요. 듀얼 유스라고. 그래서 이 문제에 주목해서 실제로 이 듀얼 유스 문제를 어떻게 그 해결까지는 아니요. 어떻게 좀 막아볼까 하느라고 유엔의 특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인공지능 학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어떻게 가드라인을 줘야지 이걸 세이프하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철학자들이 던지는 그냥 상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미 현실화된 문제. 요게 넷플릭스 저 다큐멘터리 요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정말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아까 또 잠깐 언급이 되셨는데 탈숙련의 문제입니다. 디스킬.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미 인공지능은 과학 연구에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을 엄청 줄여주거든요. 과학자들이 맨날 하소연하는 게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읽으면 좋을 논문들의 1%도 못 읽는다고 합니다. 너무 논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한 시간이 뭐예요? 한 달이 걸려도 못 읽을 논문들을 인공지능한테 주고 요약하라고 하면 한두 시간 내에 그냥 다 요약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표까지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덕 연구단지에 일하시는 많은 과학자들이 리서치 GPT라든가 이런 그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서 그 현재의 연구 동향들을 요약하고 거기서 앞으로 유망한 연구 분야들을 예측하고 어떤 경우는 실험까지 디자인을 부탁합니다. 그 주제를 연구하려면 어떻게 실험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자 중요한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헐루시네이션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왜냐면 인간하고 얘는 진짜 과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내놓는 결과 중에서 말도 안 되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재하지도 않는 레퍼런스를 있다고 하는 거 그건 너무 흔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리학 문제를 물어봤는데 갑자기 생물학 얘기를 하거나 뭐 갑자기 하여튼 역사 얘기를 하거나 막 엉뚱하게 막 튀어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미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나는 그걸 제끼고 쓰면 되니까. 즉 내가 충분히 이미 전문성을 획득한 사람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면 엄청나게 파워풀해질 수 있어요. 본인의 어떤 생산성이 엄청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처음 입문한 석사 1학년생이 1학년 때부터 생성형 인공지능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끔찍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갖출 수 있는 전문성의 기회조차 포기를 하고 그냥 거기에 의존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친구는 환각도 구별할 수가 없고 자신이 판단한 능력이나 통찰력이나 이런 것도 다 잃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게 탈숙련의 문제가 되게 복잡한 문제고요. 또 다른 문제는 정렬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작권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데이터들의 가치들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더 어려운 거는 생성인공지능이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의 저작권을 누구한테 부여할 건가? 지금까지는 완전한 합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저작권법이 무조건 인간만 저작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사실은 내가 한 일이라고는 이렇게 프롬프트 몇 개 치고 이렇게 버튼 누른 것뿐인데 내가 저작권을 갖는 게 과연 정당한지 문제는 사실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술 인공지능의 굉장히 특징인 게요. 여러분 굉장히 뛰어난 작가를 생각해 보세요. 뭐 예술가들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늘 만든 작품하고 내일 만든 작품이 물론 오늘 만든 게 굉장히 훌륭한데 내일은 뭐 그저 그럴 수 있지만 대충 그래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잖아요. 인공지능은 안 그래요. 음악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1000곡씩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00곡이 우리가 들으면 어떤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어떤 건 되게 훌륭한 거예요. 근데 걔한테는 똑같다고요. 걔한테는 그냥 저기 패턴들을 인식해가지고 약간 변형한 거기 때문에 걔한테는 그 차이. 그래서 그 판단 능력은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데이터를 엄청 학습시키면 인공지능이 나중에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걸 억지로 인간처럼 사고하도록 만든 거지 실제로 인공지능은 굉장히 다르게 작동을 한다는 걸 보여주죠.
그다음에 뭐 데이터 주권 뭐 문제도 심각한데요. 지금 이미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요 얘기가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라서 요 얘기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최근에 노벨 화학상 받은 그 알파폴드죠. 그 인공지능이 되게 파워풀합니다. 특히 데이터량이 많고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에 있어서는 그에 비해서 인간은 그 여러 영역들을 넘나드는 통찰력, 아까 얘기한 이런 분야와 이런 분야들 사이의 유비성들을 찾는다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그 특화되어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현재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패턴들은 그 실제로 그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지능이 협업하는 형태, 서로 이제 단점과 장점들을 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물류 창고를 보면 이제는 물건을 직접 갖다 주는 건 전부 기계가 합니다. 인공지능 장착한 기계. 왜냐하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그 무거운 물건들을 갖다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봇 기술의 한계 때문에 그 물건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택배 상자에 넣는 건 다 사람이 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아마존 고의 사례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만들려면 한 대에 뭐 수천억 받아야 돼요. 사람 쓰는 게 더 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맥락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실제로 사회에 퍼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복잡한 요인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럼 인공지능도 일종의 자동화 기술인데 이 자동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사람들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연결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인간의 능력을 그 인공지능을 사용함으로써 아까 그 과학자의 사례처럼 증강시키는 게 이제 이쪽 분야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오그먼테이션이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내가 인공지능 없이 할 수 있었던 일을 시간당 뭐 10번 했다면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시간당 한 1000개, 10,000개를 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증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증강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것이 좋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일반적인 합의고요. 중요한 거는 실제로 패턴들도 그렇습니다. 실제 인공지능이 잡에 도입되는 방식들을 보면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실제로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영역과 인간이 잘할 수 있는 영역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차이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이 혁신인 건 분명한데 그 혁신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까 하는 질문들을 던져봐야 되는데요.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인류 복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제가 좋아하는 아세모글루라는 그 학자, 경제학자가 쓴 책인데요. 근데 그럼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사실은 이 물기술의 예가 좋은데요.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영어로 러닝 워터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기술인 거예요. 내가 집에서 수도꼭지 틀면 물이 막 달려와가지고 거기서 물이 막 떨어지는. 지금도 인류 전체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가족이 마실 물을 길기 위해서 10시간, 12시간을 노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 기술은 어마무시하게 이 전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킨 기술인데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놔둬서 되는 게 아니라 거버넌스를 잘 만들고 이 혜택이 인류 보편에게 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인간은 그 기술이 혁신적 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 혁신적 기술에 수동적으로 기술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거기 맞춰야지 하는 존재가 아니라 혁신적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그 기술을 사용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만들어내고 사회 구조를 바꾸는 그런 존재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좋은 예가 제가 미국에서 세탁기가 부자만이 아니라 일반 중산층 가구에 널리 퍼지게 된 시기가 1920년대, 30년대인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탁기 등장해서 세탁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통계를 보면 세탁 시간이 분명히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가사노동 시간이 약간 늘어납니다. 그 이유 혹시 짐작하시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사람들은 능동적이거든요. 사람들이 세탁을 훨씬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세탁이 너무 쉬우니까. 옛날엔 너무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왜 바깥에 입는 옷은 한 2주 동안 입었어요. 상상을 못 하시겠죠. 속옷도
적어도 하루 만에 갈아입진 않았습니다. 근데 세탁이 너무 쉬워지니까 사람들이 훨씬 많이 세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그런 점들 같지도 이제 고려. 그러니까 인간과 기술은 항상 굉장히 복합적인 방식으로 공진화하고 상호작용하지 그냥 기술이 탁 던져지면 사람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그걸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래는 오는 게 아니라 17세기에 한창 이제 대항해 시대 때 그 퓨처가 동사로 쓰인 적이 잠깐 있었어요. 17세기 잠깐 쓰이다 말았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진취적 의식들 물론 이제 그게 식민 지배로 이어지기는 했지만 그걸 보여주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그 인공지능과 같은 어떤 굉장히 낯설지만 유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과의 상호작용 과정이 되게 복잡한 기술에 대해서는 염두에 둘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기술은 기술적 미래는 특히 미래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다양한 영역들을 그 포괄하는 그런 어떤 초학제적 문해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필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우리 은하계 모습입니다. 우리 지구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대충 여기쯤 있습니다. 구석탱이에 여기 있어요. 태양계가. 은하계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은하계에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서 우리 태양계가 그렇게 특별한 별도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특별하죠. 우리는 특별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유산, 우리 인류가 이룩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성취들이 대단한 거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주적 스케일에서 봤을 땐 그냥 원 오브 댐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지적인 어떤 다양한 종류의 그 어떤 실현들의 하나예고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그 사실을 좀 더 생생하게 깨닫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너무너무 다른데 어쨌든 어떤 경우에는 우리보다 굉장히 뛰어난 그런 앞으로 이제 외계인도 만나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그 우주 전체의 맥락에서 인간이 가지는 의미들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